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건축 시공의 건설 경영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과 건설 경영에 5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V, 그 다음에 EC와 CIC, 칼스, 요새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TF팀,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TF팀, 요 5가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건설 경영에 5가지 용어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5가지 중에 소위 CIC나 또는 EC나 또는 칼스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CIC하고 칼스는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EC화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않는다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V, 소위 말하면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 이런 가치공학에서 우리가 소위 정의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기능 분석과 설계, 비용 또는 원가 절감, 발주자와 사용자의 면에서 보는 생각, 또 중심의 사고, 브레인스토밍, 조직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공학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물론 가치공학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도 1시간, 2시간 뭐 한다 그러면 한두 달 뭐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른 것보다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들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능 분석과 설계,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발주자와 사용자 중심의 생각, 사고, 브레인스토밍 또는 조직적인 노력, 이런 걸로써 이루어진 것이 V 가치공학이다. 그 5가지 사항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2번째 보죠. EC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그러죠. 뭐 굳이 원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어로 찾으시면서 원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영어 단어 공부도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한 내용, 뭐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얘기하면 뭐 보일링이라든지 파이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집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EC화라고 하는 건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시공업, 단순히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조건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다. 주인이, 건축주가 와서 우리 이런 건물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그런 거 지어주는 그런 단순한 시공업이었었는데, 근데 요 사이 들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소위 건설사업의 발굴, 무언가 기획도 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다. 즉 간단하게 표현하면 업무 영역의 확대다. 옛날에는 그냥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자,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소위 건설 사업의 발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말하자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그 건물을 유지하기까지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우리가 EC화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책에 EC화의 정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박스형의 문제를 정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래의 단순한 그런 이 시공업에 비교해서 볼 때 뭐 이 건설 사업을 발굴하고 또는 그걸 기획을 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답이 이시화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C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거의 대등소이하게 유사한 말을 약간씩 바꿔놨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CIC에 대한 문제가 한 3번, 4번, 15년도에도 한번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IC에 대한 내용이 뭐냐? 결국 이런 EC화의 업무 영역 확대에다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발달해 가면서 용어가 바뀌게 된 거죠. 자, 한번 보시죠.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형성된 개념이다. 즉 무슨 얘기냐?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했던 건설 사업을 발굴을 하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모든 이런 운영을 하게 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영을 하는데 낭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정말 필요한 것들만 좀 모아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경제 원칙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컴퓨터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자동화 생산이라든가 조립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이 CIC다. 단 건설 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하고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건설 생산에다가 기준을 두고 여기에 계획, 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계약, 시공, 유지 및 보수 등의 요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던 것 이걸 우리가 CIC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 행위를 수행하게 될 때 이때 필요한 기능 인력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냐, 건설업체의 업무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소위 말하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소위 이러한 CIC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컴퓨터, 정보통신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은 CIC라고 하는 것을 1번, 2번에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같이 합쳐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VE나 EC화나 CIC나 CALS나 할 것 없이 이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단어의 의미 또는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또는 구절과 구절을 연결하는 것, 구절과 구절 연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은 건설 행위, 건설 생산의 초점 이런 내용, 단어의 의미, 설계, 시공, 유지 보수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EC나 VE, CALS하고 혼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실 때 이걸 다 외우시려고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그러면 왜? 시험 문제는 이미 박스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IC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EC나 VE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도 이거를 전문으로 전공을 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거에 대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기 때문에 박스형의 문제라고 하는 거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축약을 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CALS. 소위 종합건설정보망 체계, 이렇게 여러분 종합건설정보망 체계, 이것도 CIC의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건설공사 기획을 해서부터 설계, 입찰, 구매,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있어서 업무 절차를 전산화했다.
업무 절차의 전산화. 업무 절차의 전산화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종합건설 정보망 체계를 칼스라고 한다. 아마 이제 CIC나 EC나 VE나 칼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히 구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TF팀, 소위 태스크포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조직, TF 조직. 자, TF 조직은 뭐냐? 이것도 역시 그 문항의 박스형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공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성된 도면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도면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단축하기 위해서 공정에 따른 부분적인 완성된 도면만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소위 패스트트랙,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조직, 그러니까 TF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즉 태스크포스 오가니제이션 또는 뭐 태스크포스 조직,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오가니제이션이 조직이란 말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 도면은 다 아직 안 나왔고, 전문가들이 부분 되어 있는 도면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 이걸 우리가 TF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건설 경영에 나오는 용어 5가지. VE, 그 다음에 EC화, 그 다음에 CIC, 칼스, TF 조직, 요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박스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 자, 예를 들면 뭐 칼스 그러면 종합건설 정보망 체계라는 말, 요것만 뭐 아셔도 업무 절차의 전자화, 소위 업무 절차를 전자화했다든가 요 내용만 아셔도 칼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 내용들을 다 풀어서 써놓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건설계획과 공사관리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계획과 공사관리. 그 중에 건축 생산의 공업화, 근대화에 대한 내용 중에 건축 생산의 공업화. 건축 생산의 공업화. 말하자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는데 옛날처럼 모든 것을 사람 손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공업화를 하게 될 때, 이때 현장 작업을 가능한 한 줄여라. 뭐 작업의 반복을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작업의 표준화를 해라. 또는 특히 작업량을 최소화해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작업량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좀 이용하라는 거죠. 기계를 이용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사람의 손이 하는 작업은 최대한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작업량을 최소화한다. 요 내용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 클레임. 말하자면 불만, 건설에 대한 불만. 근데 이때 건설 촉진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거를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건축계획 공개보다 단축하거나 생산 촉진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필요할 때 주로 발생이 된다. 즉 원래 계획했던 공기보다 빨리 끝내려고 한다. 또는 건물을 빨리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축주한테 요구할 겁니다. 이때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건설 클레임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공사 관계자, 뭐 공사 감리자, 감독자, 우리 뭐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방법을 지도 조언하는 사람, 공사 감리자, 감독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을 하는 사람, 뭐 이건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자와 그 다음에 감독자를 구분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자의 형태. 자, 노무자의 형태를 보면 직영노무자 또는 정용노무자 또는 날품노무자 또는 품삯노무자라는 말도 쓰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세 분류로 다 나눕니다. 세 가지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세 가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세 분류로 다 나눈다. 즉 직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날품노무자 또는 품삯노무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직영노무자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원도급자에게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숙련으로 임금을 받으니까 좀 적게 받겠죠. 이런 노무자를 우리가 직영노무자다. 소위 얘기하면 원도급자가 직접 데리고 일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직영노무자다. 정용노무자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직종별 전문업자, 소위 말하면 하도급업자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는 기능노무자입니다. 이거는 미숙련공인데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기능노무자로서 소위 말하면 일을 며칠 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받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고용이 돼서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일하는, 만약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급자라면 직영노무자로, 이 소위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영노무자이자 뭡니까? 원도급자에 직접 고용돼서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노무자를 분류할 때 세 가지 분류인데 직영노무자는 미숙련공이면서 원하청에 원도급자에게, 정용노무자는 하도급자긴 하지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날품노무자, 품삯노무자는 소위 말하면 그냥 하루하루 와서 미숙련공으로서 뭐 간단한 일,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날싹을 받는, 하루하루 품삯을 받는 노무자, 우리가 임시고용 또는 날품노무자 또는 품삯노무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임시고용 노무자 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공사 시공과 계약 방식 한번 보죠. 공사 시공과 계약 방식입니다. 소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직접 주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직접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영제도라 그러죠. 직접 한다. 물건도 뭡니까? 재료도 사들이고 또 일할 사람도 불러오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가는, 제대로 되기가 좀 힘들겠죠. 간단한 건 될 겁니다. 집에 뭐 일부분 수리하는 거 이런 건 되겠지만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문가들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직영제도, 본인 건축주 스스로가 하는 경우 또는 도급 방식에 의한 제도, 말하자면 직영제도는 본인이 직접 하지만 도급제도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직영제도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사비가 증대한다. 공사 기간이 공기가 연장된다. 가장 큰 문제죠.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왜?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많은 소위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도매업자, 소매업자, 생산자, 이 연결고리가 다르죠. 그래서 직영제도를 하게 될 때 개인이 가서 물건을 사들이면
당연히 비쌉니다. 또 노무자를 고용을 하더라도 노무자들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증대될 것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공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될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직접 본인이 직영해서 건물을 지은 분들 얘기 들으면 아마 기절하실 일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대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무슨 입찰이라든가 또는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번잡스럽지 않다. 뭐 좋죠. 그렇지만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직영하지 못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당연히 도급자를, 소위 말하면 건설업자를 택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 방식에 의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도급을 하게 되는데, 도급을 하게 될 때 이때 한꺼번에 다 줄 거냐? 아니면 나눠서 줄 거냐? 아니면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회사, 믿을 만한 회사 몇 개를 연결해서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소위 얘기하는 일식도급, 총도급, 한 사람한테다가 다 공사를 맡겨서 이 사람이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해주는 그러한 방식, 일식도급 방식 또는 총도급 방식. 두 번째는 소위 분할도급 방식. 마지막 공동도급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식도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사 전체를 한 사람한테 그냥 다 도급 맡기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때 이렇게 일식도급을 하게 되면 소위 이 계약이나 감독하고 이러는데 간단할 것이다. 전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쉽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이미 자기의 이윤을 먼저 취득할 겁니다. 예를 들면 100원의 공사를 받았다 그러면 100원을 다 주고 일을 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이윤 뭐 15%, 20% 먼저 빼고 80원을 주고서 하도급자한테 시키니까 하도급자는 거기서 자기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 그거는 우리 집을 내가 짓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식도급이라고 하는 거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공사가 조잡해질 수 있다. 공사가 품질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분할도급이라고 하는 건 공사를 나눠서 주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전문 공종별로다가 나눠서 줄 것이냐? 공정별로, 여러분들 책에 그 분할도급에 공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나번에 공종을 공정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공정별로부터 지금 무슨 얘기냐? 설계가 완료된 그런 내용만 발주하거나 예산이 총액을 다 못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되는 것만큼만 나누어서 공사를 주는 그러한 공정별, 공종이 아니라 공정별입니다. 이런 분할도급을 주거나 그 다음에 직종별, 공종별로다가 소위 직용제대에 가깝게 총괄 하도급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공구별로 분할도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하철 공사하고 그럴 때 또는 뭐 KTX 공사하고 이럴 때 지나가시다 보면 몇 공구 써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공구별입니다. 그 공구별 분할도급의 소위 정의와 그 다음에 특성을 표기해 놨습니다. 자, 보시죠.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공구별 분할도급.
업자 상호 간의 경쟁으로 공기 단축과 시공기술 향상을 기대하세요. 저 무슨 얘기냐? 109, 209, 309 나눠놨으니까 209는 지금 완성이 다 돼가고 있다. 109, 309 니들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그러한 면. 그 다음에 109, 209는 너무나 잘해놨다. 왜? 돈은 똑같이 줬다는 거죠. 근데 209는 너무 잘했는데 왜 109, 309는 제대로 못했느냐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시공기술 향상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혹시라도 담합이라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도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봤죠. 전문 공종별, 그 다음에 공정별 분할도급, 그 다음에 직종별, 공종별 분할도급, 직종과 공종별을 합쳐놓은 거, 그 다음에 공구별 분할도급, 네 가지 분할도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공정별 분할도급. 아까 말씀드렸으면 설계 완료분만 발주하거나 또는 자기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해서 미리 공사를 무슨 정지공사, 구체공사, 마무리공사를 과정별로 나누는 거, 공정별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공구별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109, 209, 309 나누어서 대규모 공사를 나눠주거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구별 분할도급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중소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걸 한꺼번에 주면 중소업자가 이것을 다 완성해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일부 잘라서 주면 시공기술도 증대가 될 것이고 능력도 커질 것이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공사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건축 계획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건축 시공에서는 이 출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보다 출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건데요. 왜 이게 많이 들어있는가? 안에다가 내용에다가 넣기는 너무 간략한 내용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다 넣어놓으면 너무 초잡해 질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키워드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것들은 뭐냐? 소위 정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에 대한 문제인데 출제된 횟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에서의 키워드, 물론 다른 과목에서 출제 키워드도 중요합니다만은 시공에서 출제 키워드는 꼭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이번 그 문제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공사 시공막 계약 방법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키워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죠. 시공의 근대화다. 아까 시공의 공업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공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건설의 공업화, 시공의 건식화. 왜? 물을 사용하면 이거를 양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작업량을 최소화하라 그랬는데 결국 시공을 기계화해라. 건설을 공업화하고 시공을 건식화하고 시공을 기계화하는 것이 시공의 근대화다. 시공의 근대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 관리 중에 시공의 3대 관리, 4대 관리, 5대 관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할까요? 3대 관리, 4대 관리, 5대 관리. 3대 관리는 뭐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 공정 관리. 공정, 품질, 원가. 공정관리, 품질관리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자, 공정, 품질, 원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시공의 3대 관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건설을 막 시작하던 초기 단계에서는 공정, 품질, 원가 관리만 잘하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세월이 흘렀거든요.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가 됐느냐?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 품질, 원가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소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여기다가 안전관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4대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까지는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건설을 하느라고 시끄럽고 뭐 먼지가 나고 그래도 그냥 주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공정품질 원가에다가 안전관리, 여기에 환경관리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의 3대 관리, 4대 관리, 5대 관리에 대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환경관리뿐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물건을 만들고 뭐 냄새가 나든 어떤 상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노무자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매연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뭐 요구 조건이 많이 늘어나듯이 마찬가지. 그래서 3대 관리, 4대 관리, 5대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정, 품질, 원가 관리에다가 안전 관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환경 관리가 추가돼서 5대 관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암기해 두시고 또 생각해 두시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다.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따르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연상해 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도급 보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2명 이상의 수급자, 말하자면 시공업자들이 어느 특정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우리 요새 컨소시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동도급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하다 보면 위험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소위 얘기하면 자금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이 조금 붙일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2개 회사가 같이, 3개 회사가 같이 해서 도급을 받는 공동도급입니다. 이런 공동도급을 하는 목적은 회사가 큰 회사 2개 회사가 같이 하게 되니까 모든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융자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고 기술 자본도 그 다음에 위험도도 반으로 나눠질 것이고 공사 시공의 확실성도 있고 공사비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공사비가 증대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2개 회사가 같이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2개 회사가 아주 합심이 잘 돼서 잘해가면 좋은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증대된다고 하는 단점을 가진 것이 공동도급이다. 그럼 공동도급의 예를 들면 특징을 한번 우리가 보자. 다른 내용은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이 많다. 서로 다툼이 많다. 자기 회사에 소위 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상대방 회사에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서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무언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자꾸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견 조율이 힘들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가 어려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도급이다. 자, 지금 우리가 공사 시공 방식을 크게 직영제도와 도급 방식으로 나눴고 도급 방식은 일식 분할 방식, 그 다음에 공동도급 방식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공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에 따른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런 도급을 하게 되는데 돈은 어떻게 줄 것이냐, 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돈을 어떻게 주느냐, 즉 총액을 아까 우리 소위 도급 방식 중에 일식 도급,
그냥 얼마 이렇게 딱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도급 방식도 공사 금액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도면, 뭐 상황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나는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내가 완성하겠다 하는 소위 정액도급입니다. 정액. 결정 났다 이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단가도급입니다. 단가도급.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비, 정산, 보수, 가산도급. 자, 보시죠. 정액도급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얼마에 정해서 하는 겁니다.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면 공사 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물량 또는 단위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만 확정한다. 예를 들면 문 한 짝 얼마, 창문 하나 얼마, 뭐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골조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 비용 얼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단위로다가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또는 단위 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 이것만 결정해 놓고 일단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실시했느냐는 실시 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공사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증대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공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단가도급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시죠.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소위 물량, 그 다음에 단위 부분, 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가 있으니까 공사를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기초공사 얼마, 골조공사 얼마, 뭐 지붕공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가도급은 장점으로는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한 공사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공사비가 증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설계 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수량 증감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비정산 보수 가산도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실비를 정산을 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보수를 일한 사람의 보험급을 일한 사람의 소위 수고비를 가산해주는 이런 도급 방식입니다. 자, 이런 도급 방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사회 정의상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도급 형태다.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거기 들어간 돈을 계산을 해서 그 돈의 몇 퍼센트를 보수로 줘서 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거다는 거죠. 그런데 부실공사, 폭리 등 도급자나 건축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이 가장 정확하고 양심적으로 건축공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정의상 가장 좋은 건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실비로 들어가야 될 돈을 예를 들면 100원을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100원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내 보수가 10%다 그러면 1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뭐 120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12원이 되니까 20%가 금방 늘어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거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계약 체결 시 공사 비용의 최대값을 정하고 또는 최대 보증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특징을 보면. 자,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값을 정해놓는다. 즉 무슨 최대값?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정산하는데 최대값. 그 다음에 보수가산의 최대값을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자, 성능 발주 방식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옆에 우리 출제 키워드 꼭 짚고 넘어갑니다. 정액도급 방식.
공사 금액을 공사 시작 전에 결정해서 계약하는 것.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가 도급 방식의 특징, 가장 빨리 공사할 수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 요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소위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뭐 기자재며 회사가 아주 믿을 만한 회사 몇 개를 골라서 그 중에 입찰을 시키는 경우 지명 경쟁. 누구 그렇게 와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입찰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성능 발주 방식에 대한 얘기는 뭐 건축주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조건, 이것들에 맞는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으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사를 어떻게 실시하느냐 했는데 도급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뭐 그 다음에 그 도급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업무 범위, 어느 부분의 업무는 누가 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가 도급, 턴키 도급 방식, 그 다음에 공사관리 계약 방식, 프로젝트 관리 방식, BOT 방식, 파트너링 방식, 지금까지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은 다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 그러면 뭡니까?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의 종류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겠죠. 즉 턴키 도급, 공사관리 계약, 프로젝트 관리, BOT 방식, 파트너링 방식, 뭐 BOT뿐이 아니라 BTO, BOO 뭐 다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공부하시게 될 때 또 공부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론에서는 이 내용만 알면 되겠다. 자, 턴키 도급 방식,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설계 시공 방식과 설계 관리 방식.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해주느냐, 설계를 하고 관리만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DB 방식이냐, 그 다음에 DM 방식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뭐 그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아시라 그러면 실기를 공부할 때는 이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실기 쪽에서는 강의를 하겠죠. 자, 턴키 도급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 등의 설치와 시운전까지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서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 방식. 턴키. 뭡니까? 키를 돌린다는 거죠. 그죠? 키를 돌린다. 턴키. 턴키 결국 이 건축주는 나중에 열쇠만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이 턴키 도급입니다. 설계 시공도 하고 설계 관리도 해주는 방식인데 어쨌든 건축주는 뭡니까? 키만 돌리게 해달라. 다른 거 내가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의 설치, 시운전까지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 조건, 이것들을 완성해서 인도해 주는 방식이다. 너무 편리한 거죠. 그죠? 그럼 결국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턴키 방식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총공사비가 사전 파악하고 산정하기가 힘들다. 왜? 하다 바뀌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만 단지 대규모 회사에다가 그걸 맡겨서 나는 이 회사를 믿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서 나중에 키만 받아서 열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 성능을 못 가질 수도 있고 낙찰가가 낮아지면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의도한 설계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되겠다. 자, 프로젝트 관리 방식, 발주자의 요구에 맞춘 관리 방식으로 사업 기획에서부터 시운전까지 모든 활동의 계획, 통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해 주는 거 어떤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 발주자의 요구,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주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걸 관리해 준다. 시공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관리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 그 다음에 BOT 방식. 아마 요새 여러분들 많이들 그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민간 부분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시공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만들어진 그러한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또는 기관에다가 모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즉 시공을 하고 설계하고 다 해서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자기가 소위 취득을 하고 이제 모든 이익금이 취득이 됐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 BOT 방식. 우리 뭡니까? 이 민자 고속도로 이거죠. 그래, 민자 고속도로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소위 취득해야 될 그 이익금이 있는데 그걸 취득 못하면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죠. 자, 이런 방식, BOT 방식. 그 다음에 파트너링 방식은 발주자가 직접 설계 시공에 참여해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프로젝트 관리팀이 하나로 만들어서 공사를 완성하는 방식, 파트너링 방식. 그래서 턴키 방식, 프로젝트 관리 방식, 그 다음에 BOT 방식, 파트너링 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업무 범위,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 수행 방식에 따른 공사 방식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도표로 되어 있죠. 그 도표 잠깐 보시죠. 전통적인 계획 방식, 직영 방식, 도급 방식, 공사비 지불에 따라서 단가, 정액,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 그 다음에 공사 실시를 일식으로 할 거냐, 분할할 거냐, 공동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따른 형식,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 프로젝트 관리 방식, 공사 관리 계약 방식, BOT 방식, 파트너링 방식. 이 5가지는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턴키, 공사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BOT,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너링. 뭐 앞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고, 그냥 순서대로 우리 설명 들은 기억을 가지고 외우시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암기가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하시면 그게 암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앞자만 따가지고 하는 거 나중에는 앞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워낙 많이 앞자만 따놓으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때 그때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을 설명드릴 때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나? 턴키 도급 얘기를 들었구나. 그 다음에 공사 관리 방식,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방식, 그 다음에 BOT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너링 방식. 발주자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소위 말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겁니다. 너무 앞자만 따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외웠다가 나중에 전체 기억 안 나시는 일 없도록요. 앞자 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앞자 따는 것에 앞서서 그동안 설명 들은 내용을 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